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에 문화 공연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기분이 막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강연을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시죠. 그러니까 막 그 즐거운 오락회를 하다가 갑자기 시험 공부해야 되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저는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음악회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어쨌든 약간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이제 좀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더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은 아까 말씀해 주신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책인데요. 그 직전에 나온 책이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행복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 가장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행복을 다 바라겠죠. 나는 행복해지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즉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찍이 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행복을 바란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을 바라고 다 바라는데, 행복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을 바라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뭐 아니면 출세해서 성공해서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근데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적과 그런 나머지 목적들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말이 안 되죠. 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행복해져야 된다. 말이 안 돼요. 자, 이런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다른 인생의 목적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인생의 목적들은 다 사실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결국 지적인 어떤 욕망을 이제 채우고, 그럼으로써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사실은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행복은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행복 열풍이라고 할 만큼 사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특히 언제부터 그랬냐면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촌에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고조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각국 정부가 소위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죠. 그 전까지는 GDP 정도만 측정했거든요. 뭐 얼마나 잘 사는지를 측정하려고. 근데 이때부터는 행복지수를 측정해서 막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 행복 순위에 대한 정기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했고,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에서도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무지막지하게. 이게 20세기 후반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선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 열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구촌에 행복 열풍이 불어닥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 열풍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인류가 과거보다 더 행복해져서 행복 열풍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과거보다 불행해져서 그렇게 된 걸까요? 행복해져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해져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과거보다 더 사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행복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거죠. 행복이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행복 전선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행복에 큰 관심을 기울일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심장. 잘못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심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심장 박동수를 지금 세고 계신 분 있어요? 없죠. 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심장에 관심이 생겨요, 갑자기. 아플 때.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지? 뭐 왜 이렇게 쪼이지? 이럴 때는 심장에 관심이 확 가죠. 그래서 인터넷에 막 심장병에 대한 검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심장이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 없으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20세기 후반부터 행복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불행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행복 열풍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행복 열풍의 또 한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지구촌에서 70년대, 80년대 정도 60, 70,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진보가 엄청나게 약진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라든가 뭐 진보운동이 뭐 아주 활성화돼서 벌어지던 시기.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68혁명 같은 게 있었죠. 미국 같은 데서도 신자파 운동이니 뭐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니 이런 게 막 폭발했습니다. 진보 운동이 막 폭발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3인당 계열이 뭐 약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죠. 그러니까 6, 70년대까지 지구촌은 그야말로 진보의 분위기가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레논의 이매진 같은 노래가 히트곡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80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0년대가 들어서면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 오셔가지고 그거 강의를 좀 했다고 하시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보운동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6, 70년대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착취를 당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엔 진보운동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운동 같은 걸 통해서 해결했겠죠. 즉 자기가 겪고 있는 부당함이나 뭐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80년대에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뒤덮이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진보운동이 거의 괴멸되자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 뭐 노동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뭐 부당한 대우, 착취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진보운동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노동자들이 그걸 풀 길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소위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하면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머리띠 두르고서 데모는 안 해. 왜냐하면 노동운동은 거의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요. 뭐 걱정이 되냐면 노동자들이 회사에 나왔는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계속 결근을 한다든가 조퇴를 한다든가 뭐 두통을 호소한다든가 작업 능률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을 못하냐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즉 자본가들 입장에서라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이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직장 내 심리상담사를 고용하고 행복 담당자를 고용하고 독점 자본가들이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요. 용역을 줘요. 연구를 해요. 그게 아까 했던 국가 차원에서의 행복지수 측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게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소위 데모를 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자 다들 우울해졌다는 거죠.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그러자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생산성이 안 나와서. 그러자 자본가들이 안 되겠다. 이 행복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이 일을 좀 시켜서 우리도 돈을 벌겠다 해서 소위 행복 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행복 열풍의 또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에는 행복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행복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복이 막 국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관할하는 행복 또는 자본가들이 행복 산업에서 언급하는 행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개인 간 경쟁 중심으로 행복이 변질됩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행복이었을까요? 예전에는 행복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의 행복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모두의 행복을 생각했지.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면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 과거 우리 지구촌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행복은 좀 다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모두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행복일까요? 나만의 행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나만의 행복으로. 자, 이렇게 나만의 행복으로 행복이 개인주의화되고 이 과정에서 소위 행복 경쟁이라는 현상까지 발생해요. 행복을 두고 경쟁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행복하다, 남들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경쟁에서 승리했다 또는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한테 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그 SNS 할 때도 보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막 있잖아요. 비싼 음식 같은 거 시켜놓으면 꼭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 배고프실 때 보면 화나잖아요. 그런 사진. 근데 하여튼 찍어서 올려요. 반면에 집에서 러닝 입고 신라면 끓여 먹는 장면을 찍어 올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멋있는 사진, 멋있는 음식 또 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걸 찍어 올리면서 나 행복해라는 걸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걸 인정받으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네?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장면을 올리면 이제 당장 너는 불행하구나. 너는 루저구나. 이런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라는 어떤 행복 경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이것도. 그래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행복 경쟁 때문에. 자, 이런 점으로 이제 행복이 좀 변질된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해지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서 얘기됐던 정도가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행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았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러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노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요.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한국인들이 행복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가짜 행복론부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물질주의 행복론입니다. 물질주의 행복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고 있는 행복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이게 물질주의 행복론이에요. 돈과 행복은 비례관계에 있다. 혹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믿는 행복론이죠. 한국 사람들 이거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믿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믿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식들한테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모들 아니에요. 즉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막 밀어붙이는 부모들 아닙니까? 한국 부모들이. 자, 근데 한국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압력을 가할까요? 뭐 원한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아니죠.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서 그러는 거죠. 어릴 때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할 거고, 안 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갈 거고, 좋은 직장 못 잡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못 벌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왜 싫어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돈을 많이 못 벌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뭐 그렇게까지 공부시키겠어요? 나중에 돈 좀 못 벌면 어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한국 부모들은.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조건 돈을 잘 벌어야 돼. 이러니까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미래에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해지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불행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자식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부모들 입장에선 자식이 행복하길 바래서 그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불행해요. 뭐 그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물질주의 행복론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물질주의 행복론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만이 아니고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다수가 믿고 있는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나 행복 연구자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시중에 나가셔서 행복에 관한 책을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보십시오.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다고 얘기하는 행복 책이 있는지 그런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간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즉 전문가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이 다 틀렸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후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다 100% 짜고 사기를 치긴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이 틀린 행복론이지만 물질주의 행복론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돈 얘기죠. 돈 많이 벌면 좋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한다고 했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완전 많이 벌고 싶어요. 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느 나라 같아요? 딱 봐도 한국이죠. 젊은이들 하는 말이죠. 완전 많이 이런 표현. 자, 명동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한국 젊은이들은 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즉 한국 젊은이들은 거의 다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돈, 물질 그건 별로 의미 없어. 돈은 사람을 타락시킬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고 풍족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돈은 별 의미 없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은 중요하긴 한데 더 나한테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시면. 일단 북유럽 쪽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이슬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그 다음에 바누아투는 섬나라입니다. 태평양상에 있는. 자, 북유럽이라는 나라들 있죠. 그 소위 자본주의는 크게 미국식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북유럽형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국식이죠. 미국식 모델을 쫓아가고 있는데 북유럽형 모델은 어떤 자본주의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저렴한 국가 임대주택 제도, 노후보장제도, 실업대책 등등,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 그리고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뭐 택시를 몰든 병원에서 의사를 하든 월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러니까 평등 수준이 높은 그런 모델이 바로 북유럽 모델입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은 돈 없으면 어때요? 당장 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은 느끼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돈 없으면 돈 많이 못 버는 직업을 가지면 남들한테 무시당할까요? 그런 풍토도 없어요, 북유럽은. 왜냐하면 직업 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아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도 무시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돈 없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믿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 나라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안 믿어요. 북유럽형 모델을 같이 채택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안 믿습니다. 이 바누아투는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없어지고 있답니다. 잠겼어 조금씩. 근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바누아투가 있었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였거든요. 바누아투는 왜 행복지수가 높냐면 가난하긴 한데 생존 불안이 없어요. 일단 물고기가 너무 잘 잡혀요. 그리고 나가면 열매가 막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가족 제도예요. 우리 옛날 농촌처럼 공동체처럼 대가족 제도. 막 10명, 20명 모여 살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발전은 안 됐으니까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가족 중에 한 명 정도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명이 벌어온 돈을 나눠 써요, 같이. 자,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바누아투 사람들은 가족 관계나 이웃들 간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우리 옛날 농촌 공동체 같은 거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요.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치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고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난하지만 인간관계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바누아투는 그런 쪽에 속하는 거죠. 자, 이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아서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걸 안 믿어도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물질주의 행복론은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왜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느냐? 돈 없으면 어때요? 일단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장이라면 가족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엄청나죠.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간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쉽게 얘기하면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돈을 못 벌면. 자, 돈 못 벌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 불안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돈에 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결국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은 실질적으로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긴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변곡점인데요. 돈과 행복의 변곡점. 무슨 얘기냐? 이 디커플링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변곡점이라고도 합니다. 결별점이라고도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이거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 지수가 처음엔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벌다 그러면 행복 지수도 2배로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같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일정 정도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더 이상 행복 지수가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나와요. 그게 바로 행복의 변곡점 혹은 결별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사하면? 한 조사에 하면 월 430인데 한 4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400.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 결별점을 넘어서서도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지수가 조금씩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떨어져요. 400 넘어가면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월 400 이상 벌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월 400 이상 벌으려면 뭔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 얼굴을 못 본다든가 친구들을 못 만난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아부를 해야 된다든가 등등 행복지수를 침해한, 행복을 침해할 만한 행동을 해야만 400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0이 어떤 결별점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소득은 챙기셨죠? 월 얼마 이상 벌면 안 된다? 400 이상 벌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400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돈은 다 기부하시든가 저한테 송금하셔야 됩니다. 예. 더 벌면 불행해져요. 그때부터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결별점 이전에는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행복과 이게 관련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고통이 경감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월 100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죠? 한 400 되면 근데 그런 걱정이 어때요? 사라지는 거죠. 한 개인이 월 400 정도 벌면 일단 생존 불안은 상당 부분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별점 이전에 행복 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행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당연히 행복 지수 증가로 나타나죠. 측정을 하면. 그래서 돈과 행복은 사실상 큰 관계는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 행복론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행복론은 쾌락주의 행복론입니다.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 행복론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행복론이죠. 그 고대 그리스 이때 철학자들이 막 싸운 게 쾌락주의 행복론하고 금욕주의 행복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 행복론과 쾌락주의 행복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양대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욕주의 행복론은 오늘날 어때요? 많이 한국 사회에 유행하고 있습니까? 금욕주의 행복론 믿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별로 없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금욕주의 행복론은 상당히 쇠퇴했습니다. 찬밥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금욕주의 행복론이 주류 행복론이 되면 자본주의 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금욕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요. 식당, 커피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딱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정갈하게 씻고 앉아서 채식, 생식 이런 것만 하면서 온 가족이 명상. 다음날 아침에도 또 직장 가서 딱 8시간이라고 집으로 퇴근. 옷도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자동차도 굴러가다 쓸 때까지 타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소비가 있을 수 있어요? 소비가 없잖아요. 소비가 안 되면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 행복론은 자본가들이 제일 증오하는 싫어하는 행복론이에요.
저거 주장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류 행복론이 될 수가 없어요. 중세 시대 때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금욕주의 행복론이 주류 행복론이었죠. 쾌락주의 행복론 주장하면 막 욕 먹었어요. 이 생마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금욕주의 행복론 주장하면 욕 먹어요. 너나 그러고 살아지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다. 오늘날은 쾌락주의 행복론이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대세. 주류입니다. 일단 자본주의와 궁합이 아주 잘 맞죠. 쾌락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다. 쾌락이 곧 행복이다. 그러려면 쾌락을 추구하려면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는 행복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주 좋아하는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쾌락주의 행복론에서는 행복은 곧 쾌락이라고 보죠. 그리고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주의 행복론은 행복 비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쾌락을 쫓으라는 거죠. 행복 비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쾌락주의 행복론의 행복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행복을 여세요 캠페인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탐구는 실제로는 탐구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것은 결정이요 선택이다. 그러니 한순간도 더 기다릴 것이 없다. 얼음처럼 차가운 코카콜라의 뚜껑을 따고서 행복을 선택하라. 아주 쌈박한 행복 비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 행복론의 행복 비법이에요. 어때요? 이제 행복해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막 마르고 답답할 때 시원하게 이런 거 마시면 쾌락을 느낄 거 아니에요. 쾌감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듣지 말고 바로 나가서 코카콜라를 사서 드시라 이런 얘기죠. 자, 탐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쾌감인데 뭘 탐구를 하냐. 그냥 코카콜라 마셔라. 어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죠. 이게 되면은 누가 불행하겠어요. 코카콜라가 있는데.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쾌락주의 행복론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짚어보면 쾌락주의 행복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쾌락은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아시죠? 코카콜라를 처음에 더운 날 한 컵 마셨을 때는 뭐 쾌감을 한 100 정도 느낀다고 쳐요. 그럼 2잔 마셔도 100이 나옵니까? 그때는 확 떨어지죠. 그리고 뭐 1.5리터짜리 코카콜라 병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구토가 나오잖아요. 막 속이 안 좋고. 이게 반복되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다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쾌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마약을 예로 든다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마약을 하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처음에 마약을 1g 맞았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유예요. 그러면 100 정도의 쾌감을 느꼈다. 근데 그 다음에 1g을 맞으면 100이 안 나오죠. 쾌감이. 그럼 어떻게 해요? 2g, 3g으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약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 보면 처음에 그 강렬한 쾌감을 못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더 센 자극을 찾아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쾌락에 중독돼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쾌락주의 행복론의 큰 문제점이에요. 쾌감의 효과는 반복될수록 떨어진다. 쾌락 적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쾌락이 한 물건에 대해서만 적응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반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코카콜라로는 안 되니까 그럼 사이다를 먹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비슷한 거니까. 심지어는 음식 일반에서 쾌감을 못 느끼는 상황으로 쾌락 적응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아예 진짜 정말 이상한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못 느끼니까. 그 과정에서 점점점 쾌락에 중독돼 가는 거죠. 자, 쾌락주의 행복론의 문제점 바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문제점은 쾌락주의 행복론은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성장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비교합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또 비교하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죠.
그래서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는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다, 성장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가 기쁨을 주죠. 근데 만약에 어제의 내가 나았다, 오늘의 나는 더 나빠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지 않았다 혹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쾌락주의 행복론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성장에 방해가 되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강력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초콜릿을 먹을 때다. 그리고 초콜릿에 대해서는 쾌락 적응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쾌감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제가 행복해지는 건 간단하죠. 집에다 초콜릿을 박스로 써놓으면 되잖아요. 계속 먹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쾌감은 계속 느끼겠지만 정신적 성장이 있을까요? 그러면? 없죠. 몸의 성장은 있겠죠, 앞으로. 근데 정신적 성장은 없습니다. 이게 정신적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쾌락을 쫓는 것은.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친 듯이. 쾌락주의자들. 정신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맑아요? 보면 아주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정신이. 왜냐?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주의 행복론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쾌감의 질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마 있죠. 연쇄살인마들이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을 느낄까요? 느끼니까 죽이죠. 그렇죠? 물론 그 쾌감은 정신병적인 쾌감이에요. 일반인들로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쾌감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연쇄살인마들은 사람을 죽일 때 그 짜릿하고 강력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또 추구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요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아이들, 일진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쾌감을 느낄까요? 친구를 괴롭힐 때? 느끼니까 그걸 하죠. 그 짓을 하면서 괴로우면 그걸 하겠습니까? 느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신병적인 쾌감이죠. 학대를 통한 쾌감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쾌감은 쾌감이에요. 그렇다면 쾌락주의 행복론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쾌락이 뭐든지 상관없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느끼는 쾌락이나 쾌감은.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면 결국 연쇄살인범한테 살인하면서 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학교 친구들 계속 괴롭히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쾌감의 질을 무시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쾌락주의 행복론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즉 쾌감이 건강한 쾌감이냐 아니면 정신병적인 쾌감이냐 그걸 따지질 않아야 근데 따져야지 마땅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쾌감은 설사 쾌감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쾌감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뭐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이럴 때 느끼는 쾌감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쾌락주의 행복론이 옳다면 이런 말까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얘기도 통하는 거예요. 안 걸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평생 느끼고 살았으니까 제일 행복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쾌락주의 행복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쾌락주의 행복론은. 그래서 뭐 이제 옛날부터 쾌락주의 행복론은 돼지의 철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쾌락주의 행복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 소확행이라는 것도 어떤 행복론에 속하는 걸까요? 쾌락주의 행복론에 속하는 거예요. 소확행도. 저는 소확행 자체에 대해서 막 그 비판하거나 욕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쫓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도 좀 위로를 받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과 끝에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그거 뭐 욕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작은 그런 어떤 쾌감을 쫓는 게 행복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확행은 행복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심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기 위로법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행복론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는 좀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90년대 이후 미국의 심리학계, 세계의 심리학계를 강타한 이게 바로 긍정심리학이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알려졌고 지금도 유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에 의하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주장할까요? 이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사고라고 하겠죠. 다시 말해 행복은 네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긍정심리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야,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야, 내 친구가 예전부터 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지겠죠.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나를 걱정해서 저런 소리를 했다. 야, 역시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좀 기뻐지겠죠. 그런 사례들은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막 바쁘게 가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신호등이 날 미워해서 빨간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막 화가 더 나겠죠. 저거는 그냥 단순히 신호등일 뿐이야. 내가 운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행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긍정심리학은 일정 정도는 맞아요. 즉 긍정적 사고를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는 좀 맞다는 건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갑질을 해요 나한테. 그건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거죠. 아,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갑질을 하시는 거야. 때려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게 되지 않나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선 긍정적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해요. 긍정적 사고는. 그래서 이 심리학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한 거예요. 역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드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계속 들다가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역기의 무게를 줄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무겁지 않다고 정신 승리를 하는 거. 근데 심리학은 뭘만 지금 가르친다? 무겁지 않다고 정신 승리하는 법만 얘기한다는 거죠. 역기를 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긍정심리학은. 그냥 네가 생각을 삐딱하게 해서 그런 거야. 비관적으로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조언은 사소한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은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행복은요.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행복에는 주관적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긍정적 사고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객관적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마을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고 이쪽 마을에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이쪽 마을 사람들은 막 모욕도 하고 밥도 먹고 그걸로 그러는데 이쪽 사람들은 수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샤워도 못 하고 밥 지을 때마다 강에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자, 어떤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어요? 수도가 들어와 있는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객관적 조건이거든요. 객관적 조건. 이 객관적 조건은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저는 한 70%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조건이 한 30%.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는 어찌 보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서로 개인 간 혈투를 벌이고 있는 사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오징어 게임 속에 참가한 사람들,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런 객관적 조건에서? 그렇지 않겠죠.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죠. 오징어 게임이 아닌. 예를 들면 453억을 한 명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다 죽는 게임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모두 1억 원씩 받는 게임. 근데 1등 하면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 게임을 하는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런 게 객관적 조건이에요. 근데 객관적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근데 객관적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뭐니 해도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 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관계, 공동체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는 객관적 조건이에요. 주관적 조건이 아니라. 그건 맞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본인이 만드셨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사실 객관적인 겁니다. 개개인들한테. 근데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그 책에 의하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올라가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해서 나온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2단계 거리가 있는 친구의 친구죠. 그럼 10% 올라가요, 내 행복 지수가. 3단계는 6%가 올라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친구가 있으면 내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10명 있으면 내 행복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예요? 1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없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나도 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거꾸로 내 주변에 다 우울한 사람들만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그럼 내가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는 심리학, 최근의 심리학은 행복은 다 너한테 달렸어. 네가 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연구를 보면 행복은 공동체와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다. 공동체에서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또 만약에 행복하다면 주변에도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은 사회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동체 사람들이 대부분 즉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이유는 행복한 사람들이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이죠.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엄청 기분 좋은 날, 즐겁고 기분 좋은 날 애가 막 가서 엄마 라면 끓여줘요. 그러면 끓여주죠. 그 계란 2개씩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분 엄청 안 좋고 뭐 우울하고 그런데 애가 와서 라면 끓여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인스턴트 중독이냐 이 자식아 이러면 화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분 엄청 좋을 때 누가 돈 빌려달라면 잘 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나쁠 때 빌려달라면 짜증내죠. 넌 도대체 몇 번째니? 뭐 이러면서. 자, 다들 경험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은 행복할 때 남한테 잘해주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남들한테 못되게 굴지를 못해요. 잘해주죠. 거꾸로 불행한 사람이 남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능력 밖의 일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남들한테 어떻게 잘해줘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할까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들로부터의 관심, 배려, 친절 이런 걸 계속 경험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버스에 탔는데 이 카드를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찍는 카드를. 그러면 기사가
아유 괜찮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올라타서 못 찾으니까 막 기사가 와서 짜증내면서 아이 내려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카드도 없이 탔어 이러면 기분 더럽죠. 뭐 그 똑같은 거예요. 핸드폰이 잃어버렸는데 바로 찾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지갑에 있는 거 그대로. 근데 만약에 못 찾아서 강력계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기분 나쁘죠? 예, 강력해지잖아요, 마음속이.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면 좋은 대우, 좋은 경험을 갖게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작은 사고가 나면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별거 아닐 경우. 혹시 그거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졸다가 한번 이렇게 앞에 차를 받았거든요. 차가 밀려가지고 언덕에서. 근데 그 아저씨가 내리더니 보니까 반바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 정도는 젊은 사람이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봐.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런 일도 있었고 또는 사소한 접촉은 내려서 서로 그냥 웃으면서 아유 됐어요 그러면서 막 악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화가 안 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단 그 보험사에 연락부터 하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한마디로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사람들이 다 불행하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좋은 경험, 사회생활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사회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애들 있잖아요. 친구를 괴롭혔던 그 일진이라 그래야 됩니까? 깡패들. 근데 걔네들을 보시면 혹시 글로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행복해요? 아니죠. 부모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도 엄청 화가 나 있는 애들이에요. 불행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요? 걔네들이 정말 행복한 애들이라면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잘해주죠. 자,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불행해지면 그런 못된 인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쾌락주의 행복론은 행복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쾌감이라 그랬죠. 쾌감.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행복을 좌우하는 감정은 쾌감이라기보다는 만족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쾌감과 만족감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쾌감은 주로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의하다가 한 번씩 이거 마시잖아요. 이때 느끼는 게 쾌감. 그럼 만족감은 어떤 걸까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노력을 통해서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게 만족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강의를 신청하시고 오신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뭐 당연히 심리학이 행복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내 지적 소양을 넓히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더우니까 여기 가면 에어컨 틀어주니까 가 있자. 그것도 목표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목표든지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지금 계속 쾌감을 느끼십니까? 저를 보면 쾌감이 느껴져요? 그건 아니죠. 쾌감을 느끼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내용이 좋을 때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죠. 내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나왔네. 그래. 그때 느끼는 게 만족감이에요. 강의를 다 듣고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느끼는 건 만족감이에요. 쾌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쾌감은 뭐 오뎅국물 마실 때, 추운 겨울날, 쇠주 한잔 할 때, 뭐 이럴 때 느끼는 게 쾌감이라면 만족감은 이렇게 소정의 책을 읽어서 뭐 성취감을 느낀다든가 강의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세워서 뭘 해서 달성했다든가 할 때 느끼는 게 만족감이에요. 근데 행복의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 만족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즉 목적을 세우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계속 하루에도 보시면 일순간 내가 본능에 따라서 충실하게 쾌감을 추구했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을 골라서 가시지 않나요? 점심 드실 때 뭐였죠?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오늘은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어디에 가자. 이게 다 목표 지향적 행동 아닙니까? 만약에 쾌감 추구라면 그냥 앞에서 그 편의점에서 드시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행복은 결국 만족감이 좌우한다고 봤을 때 인생에서 행복을 실현하려면 뭐가 있는 무엇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만족감은 목적 실현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좋냐?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적은 달성되고 나면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목적은 어때요? 전체 인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만족감을 어느 기간 동안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내내 계속 느낄 수가 있죠. 쾌감과 만족감의 큰 차이는 뭐냐면 쾌감은 순간적이에요. 짧아요. 잠깐 느끼면 사라져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쾌감은 때때로 쾌감이 없을 때 불쾌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 중독에 빠지는 것도 있는데요. 만족감은 쾌감하고 달리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야, 내가 이번에 좋은 책을 읽었다. 너무 좋았다. 그럼 한동안 가요. 그게 그 만족감이. 그래서 만족감은 오래 간다. 그리고 만족감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목적이 있는 것이 좋지만 그중에서 특히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어떨까요? 나 돈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보면 한국의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한국 부자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이 있죠.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한테 어떻게 한다? 친절하고 잘해줘요. 근데 한국의 소위 돈 많은 사람들 어때요?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그래요? 돈 남으면 막 남줘요? 아니죠. 되게 못되게 굴죠. 그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목적을 세워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보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람이라는 그 말은 사실 한국에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보람은 어떨 때 느끼는 감정이냐?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최상의 만족감을 보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 어렵게 살고 있고 밥도 잘 못 먹는 상황이다. 근데 나한테 맛있는 음식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혼자서 숨어서 다 먹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가서 친구랑 같이 먹을 때 혹은 나는 안 먹고 친구를 줄 때 행복하세요? 후자죠. 내가 혼자 숨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 처먹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쾌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음식을 갖다 주었을 때 그 친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들이 잔치집 가면 음식을 자기가 안 먹고 싸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기한테 차려진 음식을 싸요. 그러면 쾌감의 측면에서 보면 불쾌를 감내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근데 그 순간부터 기뻐요. 그 애들 줄 생각하면. 그게 만족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와서 애들을 준단 말이에요. 뭐 애들이 엄마는 먹었어. 그러면 또 선의의 거짓말 하시죠. 먹고 왔다고. 애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막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만족감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사회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결국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모두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왜? 그때 보람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감정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 얼마나 보람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느냐, 자주 체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쾌락주의 행복론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반대 입장에 있는 건데요. 쾌락주의 행복론은 쾌감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행복의 핵심은 쾌감이다. 근데 저는 보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식민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은 쾌락주의 행복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독립운동가들은 쾌감은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맛있는 걸 먹었겠어요? 돈도 못 벌었겠죠. 쫓기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쾌감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걸 계속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보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치고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 거기서 오는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람을 행복의 본질로 본다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인 거죠. 근데 이완용은 어떤 사람이에요? 쾌감의 견지에서 보면 최고의 쾌감을 누린 사람 아닌가요? 산의 진미 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한테 꼭 말이 거칠게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산의 진미 다 먹었고 나쁜 짓 다 하고 하여튼 쾌감은 다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완용은 보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그런 고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한마디로 그런 삶을 개돼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돼지 같은 삶, 동물적인 삶. 그러니까 이완용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관점에 의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쾌락주의 행복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이완용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보람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지금 쾌감은 잘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네, 몸에 병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쾌감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근데 뭐가 있느냐? 보람은 있어요. 왜?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복한 거지 쾌감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쾌감은 요새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지금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요. 커피 맛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쾌감이 있었는데 지금 강의 도중에 계속 쾌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쾌락정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내다보면 결국 행복한 삶이란 것은 뭘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오늘 한국을 휩쓸고 있는 이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여기에 기초해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정의를 하자면 인간적인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목적은 인간적인, 즉 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조상들이 맨날 얘기했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이런 삶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이 사람다운 삶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한 삶은 인간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류 심리학도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놓고는 있어요. 소소한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심리학은 행복 자체를 잘못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이 주류 심리학이나 쾌락적 행복론도 처방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달성 가능하십니까? 최소한 매달 430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데요. 쉽지 않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최대한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꾸 병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나 혼자 잘 지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소규모 공동체를 찾아 참여하라는데 근처에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라는데 그것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정기적으로 기부금 내거나 자원봉사 활동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힘들죠.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다음에 정신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이나 심리 상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돈 들어요. 그다음에 매사에 긍정적 해석 요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이미 실패하셨죠. 상당한 많은 분들이. 자, 이런 처방을 최대한 이것 중에서 5-6개는 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쉽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행복에 대한 관점에 기초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적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게 살아야 된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확정됐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죠. 또 삶의 목적이 건전한 사람과 건전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건전한 사람이 행복하죠. 그래서 건강한 삶의 목적,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데서 첫 번째 방법이다. 그 다음에 목적을 세워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어렵죠.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쳐요. 근데 학자로서 실력이 없어서 책을 한 권도 못 썼어. 그러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쌓아야 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는 주관적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조건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저는 한국 사회를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조건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잔인한 개인 중심의 개인 간 오징어 게임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금지하고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힘을 합쳐서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하지 않고 아무리 긍정적 사고를 하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로 해서 항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항상 책 제목하고 강의 제목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한 권이라도 더 팔릴까 해서. 근데 어쨌든 그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 혹시 책을 사는 게 너무 싫다 나는 그럼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그것도 싫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게. 이제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오늘 한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울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인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손 없어. 바람은 내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나를.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